안녕하십니까. 사무실인데요. 정착 쉽지는 않은데 일단 고득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논리를 어떻게 논리라도 잡을 건지에 초점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답안 쓰는 부분은 이제 문제 보면서 일단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가 내일 나갈 텐데 일단 전반부 먼저 나갈 거고요. 후반부는 따로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보는 방법은 일단 맨 앞에 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대로 옮긴 것도 있지만 일단 중간에 간단하게 잡은 것도 있고요. 최근 15년 기준으로 일단 잡았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좀 오래된 기출문제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그냥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치의 본질과 정치 권력을 맨 앞에 잡아놨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주제들이 있다. 그다음에 키워드를 몇 개 넣어드렸고, 여기서 기출문제 확인하시고 이게 자주 나오는 주제인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보시고 풀어본 분도 있고 안 풀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답안 작성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목차 논리 구성 연습은 해보세요. 논리 구성 연습은 해보시면 그래서 비슷한 주제긴 한데 이제 뒤에 가면은 선거든 정당이든 개헌론이든 비슷한 주제인데 질문한 포커스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목차가 정해진 거 아니고 질문 초점에 따라서 논리하고 목차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시기에 따라서 같은 주제인데 다르게 물어보거든요.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 정치 양상이라는 게, 근데 대통령제에서 문제됐던 게 과거는 분점에서 교착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냈다면 단점에서도 교착이 나오더라. 교착의 상시화 문제가 2010년도에 들어가면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혼 집정부제를 물어보는 포커스도 약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참고하시면서 일단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학 전체 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순환 때까지는 정치 권력에 대한 일단 기초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본 다음에 여기에 맥락에서 제도 설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하나 잡았어요. 근데 오늘 뒤쪽에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덜 쓰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제도를 뒤로 빼고 국가시장 시민사를 앞쪽에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오히려 더 낫더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각도를 약간 달리 보는 것. 그러면 한 바퀴 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치를 라셀은 후계수와 실험 정했다든지, 혹은 데이비스턴은 희소한 가치의 권력 배분이라고 정의하는데, 답안지 라셀이나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내리는 순간 다음 문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 현대 근대 사회는 다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복수성 다원성, 갈등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치학에서 말하는 균열, 사회 균열, 정치 균열 뭐냐? 일단 립셋에 따르면 집단으로 구획할 수 있고, 이 구획 균열 라인이 지속성을 띠고 있을 때, 추가적 조건으로 정치 세력화됐을 때 이걸 정치적 균열 클리비지라 부릅니다. 갈등 균열이란 일단 클리비지라고 했을 때,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균열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다, 이걸 정치학에서 말하는 갈등이라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대항이다, 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치에서 균열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갈등 균열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공적 결정을 통해서 정책 산출이 나오겠죠? 타협, 조정 혹은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한국사의 갈등 균열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없앤다는 말은 뭐가 될까요? 전체주의와 똑같아요. 다원사에서 하나를 완전히 통합한다는 것, 국론 통합이라는 것은 갈등을 부인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유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두 번째, 갈등을 어쨌든 공적 결정을 통해 통합 조정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통합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떤 집단에겐 유리할 거고, 예컨대 한미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천만 명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그런 거 없고요. 모두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그런 정책 없습니다. 예컨대 조세 귀착이 있는 거죠. 지출 귀착도 있는 거고요. 경제에서 말하는. 그런 면에서 공적 결정을 다원사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이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자, 이들 집단이 예컨대 이 결정이 이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합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수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적 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할 때, 정당성 획득할 때 이 갈등이 일단 완화되겠죠. 그래서 공적 결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과제가 돼요. 이 정당화된 권력을 권위라 부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통합 혹은 조정하는 거라고 바꿔서 규정할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는 이 갈등이 해소되고 있을까요? 점점 심화되고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심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공적 결정의 정당성 혹은 정치의 정당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루소 관점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홉스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우리는 홉스적 시각에서는 제낄 거예요. 여기선 보겠지만 주로 이제 민주주의나 정치도 설계할 때 로크와 루소 두 가지 모델 관점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문제되는 것도 정당 정치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 안 되니까 이게 정당 정치 제도성이 떨어지기도 할 거고 정당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예컨대 정당이나 선거나 혹은 정부 형태를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을 주로 뭘 사용할까요? 대의제에서는 대표성,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최정당성으로 대표성, 책임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쓸 겁니다. 하지만 통치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당성 기준으로 대표성, 책임성을 끌어올 거고 그 기준 민주주의에서 잡겠죠. 대의제에서 요구되는 조건으로서 대표성, 책임성. 근데 정권의 불안정성이 프랑스 3,4공화국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정책 혼란이 커졌을 때 결국은 체제가 전복될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통치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정당성이 상실되더라도 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래쪽이 불안정한 건지 위쪽이 불안정한 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최근 균열 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문제되는 게 정파적 대립, 양극화된 정파적 대립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걸 가져왔던 그 계기가 됐던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유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시장 파트에서 그 내용을 볼 건데 신자유적 세계화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뭘 가져왔을까? 마치 1930년대 대공황기에 경제적 혼란이 파시즘을 불러왔듯이 2008년 이후에 경제적 양극화가 위기의 리더십이라든지 트럼프 현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면서 나오는 혼란일까? 자,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일단 떨어지긴 했어요. 미국보다 높지만.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미국과도 비슷하게 진단합니다. 정당의 극단적인 대립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일단 진단하게 됐어요. 그러면
양극화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 체제 불안정으로 전이되기도 하겠죠. 근데 한국 정치는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떡하지? 그런 질문들. 여기다가 불을 붙인 게 하나 있죠. 작년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죠. 이것만의 문제일까? 결합돼서 나온 문제일까? 플러스 이건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선행 변수라든지 구조 변수가 되겠죠. 행위적 요인이 있죠. 정치 엘리트들이 포퓰리즘적 전략을 쓴다든지 엘리트. 정책 동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양극화된 대중의 호응이 따라오겠죠. 여기서 어느 부분에 초점 맞춰 출제할 거냐를 보고 판단하셔야겠죠.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정을 보고 있어요. 기억이 나고 있는지. 혹은 삼순환 때 이거를 일단 종합적으로 일단 판단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환 때 같이 봤던 각각의 레고들이 있겠죠. 짝이 있겠죠. 자, 민주주의 어떤 개념을 여기다 끼워 넣어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위주에서 어떤 개념을 갖다 끼울 건지, 여기서 어떤 걸 갖다 끼울 건지. 근데 각각의 개념들 논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논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국제정치학에서도 포퓰리즘을 내보겠다고 하는데 정치학 쪽 말고 어떤 면에서 출제하겠다는 걸까요? 폴라니 함정 들어보셨다면 폴라니는 20세기 대전환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악마의 맷돌, 자기 파괴적이라는 규정만 기억하시는데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1차전 끝난 다음에 전반기 10년과 후반기 10년입니다. 예측하는 전반기 10년의 이상과 후반 10년기 현실을 대비시키면서 대공황 이후에 자, 자유무역 질서 복원이 실패하고 대공황에 빠져들면서 자, 극단적인 혼란, 다시 말하면 근린 궁핍화 정책을 경제학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근린 궁핍화 정책이 모두의 궁핍을 가져왔고 PD게임 상황에서 자, 그게 블록화된 경제 혼란. 이게 자, 자유주의 시장 질서가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고 현재 신재 세계화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던 거고 국가의 기반이 파괴되면서 정당성이 상실되고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포퓰리즘이 동원되고 그 맥락과 최근 분위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폴라니 논리를 가져다 끼워 넣는다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포퓰리즘이 출제되지 않다가 이걸 냈다면 이 혼란 속에서 포퓰리즘 어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패론주의하고 지금 포퓰리즘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같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구분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일단 그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답안지 서론에 이런 고민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치도 쪽 가면은 좀 수월합니다. 따로따로 봐도 상관없긴 하지만 문제가 전체에 연결된 문제가 나왔을 때가 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민하자. 자, 오늘 체크할 건 뭐냐면 정치와 권력,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자,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과 일단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 주제로 사상인데요. 자유주의까지는 최소 오늘 진도를 나갈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표정이 좋으면 쭉쭉 나갈 거고 표정이 안 좋으면 중간에 일단 좀 속도를 늦추긴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면
인상팍 찌그려 주시면 설명을 좀 추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치에 대한 정의는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다. 다만 시험 문제에서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질문하고 쉽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걸 전제로 할 거예요. 자, 정치인 것과 공적인 것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정치인 것은 politics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politic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 것이라고 쓰면은 미시정치라는 것들, 젠더 갈등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3페이지. 자,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 이걸 너드리는 지울까 말까 항상 고민하다가 이제 서브노트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다 노트로 만드시더라고요. 이걸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일단 80년대까지 문제라면 필요하긴 하겠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걸 다양한 정의를 설명하고 이렇게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정의가 있구나. 다만 아트, 행정에서 사이언스 아트라고 표현하죠. 과학과 기술, 정치는 기술에 속한다. 근데 이때 행정에서 표현되는 그거 말고 우리는 기술로서 아트, 기술로 정치를 얘기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트, 이렇게 잡아주시고, 참고로 그리스에서 나왔던 아트라는 단어는 플라톤이 보는 아트는요, 이데아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학적인 관점에 본다면 참 딱딱해요. 그리고 이걸 재현하는 능력을 마키아벨리식 본다면 비르투라 할 수 있어요. 덕성인데 능력인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봤던 덕은 요새 말로 바꾸면 리더십 같은 거예요. 그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의 변덕을 활용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아내는 그런 능력 같은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트로서 정치를 말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리더십 나오면 그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서. 다음, 정치학 연구.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개념 모델 이론이 있죠. 개념이란 모델이란 이론이란 가볍게 보시고,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하면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이론이 나오겠죠. 다원주의 패러다임 안에 다원 권력론, 이익대표 체계로서 다원주의 이익대표 체계, 국가는 다원주의 국가론, 개별 이론들이에요. 접근 방법 뭐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행태주의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은 개념의 렌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자, 분류 체계인데 우리는 표에 있는 것 정도는 일단 챙겨두자. 표에 있는 분류 정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했던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두자.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니까 권력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권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막스 베버가 내린 정의를 중심으로 보자. 활용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인용되니까. 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갈등 상황에서 A와 B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표가 다른 거죠. 목표가 다르고 선호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혹은 가치가 다르거나 A가 B한테 가치가 있는데 싫대요. 주먹을 딱 듭니다. 제재력 행사 의혹을 가함으로써 이렇게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이거를 국제정치학은 A가 B로 하여금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로 가장 많이 정의를 해요. 이미지 가지고 바로 정의 암기 끝내버리세요. 정치학 답안에도 이대로 써도 돼요. A가 B로 하여금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 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정의됩니다. 뭐 한마디로 정의되지만 그냥 혹은 자를 넣어가지고 A가 B로 하고 X를 행하도록 능력을 말한다. 결국 권력을 갖는 자, 누가 who gets what, 무엇을 얻었는가로 정의하는 것. 정치 핵심은 권력이 있다고 보는 권력 중심의 정치관을 반영하는 게 라셀입니다. 다만 제재력 행사입을 가하는데 실제 폴스가 사용된다. 강제력, 제재력이 사용된다. 이건 강제력이지 권력으로 정의하지 않고 수능을 이끌어냈을 때 정치 권력이라고 정의를 해요. 라셀 정의는 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정당성이 획득되지 않으면 실제 폴스가 사용되는 거죠. 이걸 네이키드 파워라고 정의했어요. 중요한 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요거. 어쨌든 베버의 권력 정의에서는 핵심이 의사력이었습니다. 누구의 의지가 관철됐는가? 누구의 의지가 관철됐는가? 그러면 이 권력을 그대로 쓸 때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정의하는데 데모스와 크라토스 합성어죠. 이때 주권이란 국가 최고 권력을 말합니다. 최고 권력이 피플에게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베버적 관점에서 즉 민주주의란 인민의 자기 지배를 말하는 거고 이때 지배, 권력이면 의사력이 있으니까 인민의 의지에 따른 통치가 바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인민의 자기 지배로서 민주주의란 인민의 의지에 따른 통치고 최소한 이 정치 체제 주요 결정이 인민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형식이야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민의 의사에서 최종 결정권, 의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이념 그대로. 따라서 민주주의를 for the people로 답안 쓰는 순간 세 분 중에 두 분이 감점 처리할 겁니다. of the people이 민주주의 정의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for the people로 갈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누구 의사가 관철돼야 돼? of the people. 법치주의는 of the law라고 부르죠. rule by the law 하면 법률에 의한 통치는 뭐 김정은도 법률을 만들긴 해요. 북한도 법률이 있어요. 히틀러도 법률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면 법치주의인가? 자유주의자들 말하는 법치주의는 그게 아니죠. 법의 정신. 그렇다면 시민 참여가 있다고 해서 다 민주주의인가? 그건 아니죠. 이게 관철돼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베버의 정의가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에서 핵심은 of the people에 있습니다. 핵심은 of the people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권력에 대한 정의에서 뭐 처음 공부하실 때는 권력과 영향력, 그 다음에 강제력, 권위 정도는 일단 확인해 두자. authority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갈등 상황에서 제재력 행사협을 감으로써 수능을 확보하는 능력. 바흐라흐 바라츠는 권력의 세 가지 요소를 베버가 말했던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면 수능만 있으면 다 권력이냐는 아니고요. 자,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다.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다면 혹은 아버지가 너 돈 안 준다? 제재력을 가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력이 행사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정당화된 권력을 권위라고 부릅니다. 정당화된 권력을 권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뭐가 빠지죠? 얘가 없는 거죠. 제재력 대신에 정당성이 나오는 거죠. 요소를 잡는 것은 요소에서 뭔가 빠지면 개념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없고 직접 나갔다 그건 강제력이에요. 물론 지배, 강제력, 권력을 때에 따라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에서 구분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아버지 돈 때문에 말씀 따른다면 그건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인 거죠. 그죠? 공권력을 말합니다. 경찰권이 발동돼서 수능한다? 그건 권력이 아니라 강제력인 거죠. 그죠? 개념상 구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베버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이 가정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근대 가로 열고 서구 가로 닫고 사회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 사고가 이슬람 사회에서는 통용이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믿어지나요? 인간 달리 태어났다는 주장도 꽤 강한데요. 달리 태어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이건 좌빨 정북이야.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쨌든 가르고 가르고 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이 가정을 수용할 겁니다. 일단 정책 답안지에 이거를 거부한다. 아마 꽈락 줄 거예요. 너무 위험한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안 쓰는 건 안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어쨌든 그 사회에서 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가 문제예요. 왜 근대인들은 지배를 수용하는가? 물론 그전에도 지배가 수용됐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권리의 정당성, 권위로부터 비롯된다 하면서 세 가지 형태의 권위형을 제시하죠. 그 질문과 함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대한, 그러면 지배를 수용하는 것은 권위인데 이게 전통적 권위, 그 다음에 합법, 근데 이때 합법은 실정법이 아닙니다. 합리적 권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카레스마 권위 세 가지 형태를 제시했죠. 그러면 베버 근대 관료제, 이념형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이죠. 혹은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과장 말을 듣는 것은 상하 관계에서 나는 이 사람의 정복이니까 신하 혹은 하인, 종, 복종해야 되는 종, 복이니까 당에 따라야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나는 이 규칙에 이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따를 뿐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평등하지만 직무와 직무에 있어서는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바의 권한을 행사할 뿐이에요. 이념형 관료제, 그래서 합법 권에 기초한 조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법이란 것은 자, 어느 경우든 유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쭉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합법성은 베버에게 같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실정법 개념은 아닌 거죠. 실정법이 합리성을 배려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히틀러 아이만 그렇다고 불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근대사회는 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적인데 카리스마적 권위는 전통이 깨졌다거나 법이 깨졌을 때 과도기에 나타난 권위가 카리스마적 권위고 때로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존해야 될 때가 있다고 분명 봤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마키아벨리가 봤던 것처럼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은 취약성이 커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개념 정도 확인해 주시고 출제 가능성은 1% 미만이지만 불안하니까 합격권 수험생들이 일단 이 세 개념은 답안에 거의 다 쓰더라.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권력에 대한 주제에서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에서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출제되면 폭탄에 속하는데요. 출제될 가능성이 이것도 1% 미만. 그 다음에 권력의 차원이 있어요.
뭐 이대 김수진 교수가 출제한다고 계속 말하는데 10년 이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대학 모의고사는 서너 번 내셨는데 대학 모의고사로 일단 나왔고 공개되는 순간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학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노 교수가 이걸 출제하겠다고 말했다더라. 정치학은 출제 안 됩니다. 법 과목은 출제됩니다. 작년에 국제정치학에서 뭐죠? 아동 테러 있잖아요. 모 교수가 그걸 출제한다니 진짜 내버렸어요. 국제법에서. 자, 정착은 안 내요. 걱정 마세요. 행정학도 못 내요. 걱정 마세요. 자, 권력 차원에서 1차원적 권력, 2차원적 권력, 3차원적 권력. 최근 5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기획인등 문제죠. 그죠? 공정성 문제죠. 그죠? 자, 1차원적 권력, 행태적 권력이라고도 하고요. 구조적 권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적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데올로직 권력이라는데 국제정치학에서 요즘 말하는 연성 권력은 3차원적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 출제는 안 되겠지만 메타 권력은 2차원적 권력과 연관되고요. 의제를 통제하는 권력. 의제를 통제하는 권력이 2차원적 권력인데 그러면 처음에 구조를 잡았을 때 원래 행위자가 있습니다. 행위자의 임의의 선택 결과냐 행동이란 것이 아니 행위자 선택을 사실상 틀짓는 그 모든 걸 구조라 불러요. 원래는. 문화도 구조고 환경도 구조고 그다음에 계급지형도 구조고 계급지형을 여러분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죠.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거니까. 자, 정당으로서는 유권자 투표 행태도 구조입니다. 유권자로서 정당의 이념이 제시됐어. 그것도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자가 누군지에 따라 구조는 다 바뀌지만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힘의 분포도 구조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행정학에서 인구조 환경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환경도 구조니까. 뭔지 알겠죠? 행정은 조직 내 구조를 말할 뿐이고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구조란 인간의 행위를 틀짓는 프레임워크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고 구조주 출발은 언어학, 기호학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사고를 결정짓는 건 언어죠. 여러분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문화가 따라오겠다, 그죠? 종교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 지정하면 그것도 구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정치 체제를 지칭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 자, 갈등 상황에서 권력의 행사, 관찰 가능한 권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보는데 다운은 엘트론 논쟁 과정에서 다리 혹은 헌터와 밀스가 사용했던 권력 개념이 바로 1차원적 권력 개념이었어요. 액션. 권력 행사에 주목합니다. 갈등상의 권력 행사에 주목했던 거고 자, 구조 권력은 바흐라-바라츠에 따르면 권력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당신은 가시적인 권력만 받고 비가시적인 권력은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른 야, 관찰되지 않은 걸 비가시적인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그건 음모론과 같은 거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과학적 규명이 안 된 거잖아. 라는 식으로 비판했어요. 그런데 자, 국내에서 어떤 안건을 논의하는데 여러분들의 요구가 투입됩니다. 게이트키퍼가 존재하고 게이트키퍼가 엘리트 의사에 반하는 걸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엘리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건 들어갔어요. 예스 혹은 노라는 결정이 있어요. 적극적, 소극적 결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 내가 당신 말하는 이런 식의 주장 인정해줄게. 하지만 자, 의제화되지 않은 것들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 non-decision 비결정
행정은 무의사결정이라고 쓰는데 정착은 non decision까지만 쓰고 making 빼고 비결정으로 번역을 많이 하니까 non decision 비결정. 비결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가시적인 권력 행사가 없고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주먹을 제재력 행사를 했지만 자 법무부 장관이 기소하지 않겠다. 예컨대 체제 편견을 동원해서 경제가 중요한데 사법적 판단이 경제 악영을 끼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아젠다를 올리지 않겠다. 파이가 커져야지 재분배 가능하잖아. 선성장 후분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분배는 논의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이 특정 아젠다를 차단해버립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이익을 얻는 자, 가진 자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매치가 안 되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넓은 의미로 영향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액션만이 아니라 비결정이라는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구조적 권력이라고 불렀어요. 2차원적 권력. 스티븐 룩스는 3차원적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성하는 능력, 주주하는 능력, 이데올로기적 권력과도 비슷한 것. 주로 3차원적 권력은 체제 수준에서 작동되기보다는 의제를 통제하는 게이트키퍼가 뭔가 차단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여론을 구성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호를 엘리트 이게 부합되도록 구성하는 능력이고 학교에서 신문에서 계속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이밍을 한다 혹은 편향성 편견을 동원한다.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가시적인 갈등이 안 나와요. 엘리트에게 반하는 주장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져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비가시적 권력이라고 잡읍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플라톤도 말했던 Who got guardians? 누가 수호자를 통제할 거냐?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권력에 대한 통제, 대중 통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비가시화되는 순간 권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면 이 권력 개념을 집어넣었을 때 민주주의 조건을 뽑아본다면 자, 1차원적 권력이라는 측면에 본다면 여러분의 의지에 대의제를 전제로 합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러분 의지에 대한 대표자의 높은 반응성이 요구되는 거죠. 대표성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인민의 자기지배란 말을 하면 베버가 말했던 권력 개념, 마르바르츠가 말했던 권력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인민의 의지와 대표자 의사가 합치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데모스가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권력이 작동되고 있을 때 이게 문제죠. 또한 가시적인 갈등에서 그렇지 않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면 될 겁니다. 그죠?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듭시다 할 거예요. 문제는 애초에 사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균열인데 중요 균열 이들 주장이 애초에 대표되지 못하고 있어. 혹은 정치적 아젠다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차단되고 있어.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차원의 권력까지 집어넣을까?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두 개 묶어서 자, 사회 존재는 주요 균열 혹은 특정 집단의 선호가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 책임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력 개념에서 도출되는 민주주의 조건을 묻는다면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라고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반응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 국회가 반응합니까? 국회도 반응하지 않죠. 집행부는 물론이고. 자, 여러분 요구가 아예 차단되고 있다거나 혹은 언론에서 그 다음에 정부 자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물론 그 정상회담 끝나고 어떤 말 하는데 미국은 바로 노. 그것도 짧게. 그거 아니다. 느낌을 알 겁니다. 무슨 어느 죽을. 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겠죠. 어떻게 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 두 가지 기준 권력 개념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체설적 느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접근해 봤어요. 가령설은요, 절차적 민주주의 조건과 비슷해요. 민주주의랑 결부시킬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들어간다면 일단 홉스 대 로크로 일단 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의 실체설과 과정설 있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공의 객관적 실체가 있다 실체설. 아니, 그딴 거 없거든. 그딴 거 없거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출된 게 공익인 거야. 그게 공익 과정설. 쏘리. 행정 공익 과정설 생각했다. 여기 단어가 바뀌어야죠. 관계설. 자, 권력의 객관적 실체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권력의 실체설입니다. 이런 의미의 권력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반영되어 있고요.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홉스적 관점에서 질서 창출과 질서 유지에 있어요. 국가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권력을 통해 질서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그 관점에서 관계설은 피치자 관계에서 권력이 창출되는 거야. 즉 피치자 동의로부터 권력이 창출되고 동의가 차례되는 순간 권력은 소멸되는 거죠. 근데 둘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제3의 견해가 있어요. 루소는 누구에게도 권력이 있지 않다고 봤죠. 정체제 자체에 있는 거죠. 불가분, 불가능의 절대적 권력이고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주권은 바로 소멸되는 거죠. 고종황제가 누렸던 권력은 한일합방과 함께 바로 소멸되는 거죠. 제3의 견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볍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니까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7페이지로 갑시다. 권력과 정당성. 자, 권력과 수능인데 립셋, 사멜, 세이무어, 그냥 S 립셋을 씁시다. 자, 립셋은 체제 안정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했어요. 정통성과 효율성. 정통성과 효율성. 이때 정통성은 레지티머시, 법적 정당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 정당성. 다시 말하면 권력 창출이 정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권력의 합법성 같은 걸 많이 따지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개판이네요. 체제가 불안정해지겠죠. 내가 선출한 정부인데 이놈의 정부가 무능해요. 내 탓이지 뭐. 따라서 정통성 높은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효율성 높은데 정통성이 떨어진다.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봤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건 정통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체제. 그 체제는 유지가 어렵겠죠. 유지가 어렵겠죠. 근데 정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바로 정권이 교체되겠죠.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이건 생각하세요? 풍요의 경제는 체제 존립의 물적 토대라고 표현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체제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왕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은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때 항상 누가 나올까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는 권력을 독점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비민주적 체제로 넘어갈 거예요. 따라서 립셋은 정통성이 있으면 그나마 낫다고 했지만 이것도 좀 위험하긴 하죠. 좀 위험하긴 하죠.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컨대 한국에서 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체제는 유지됐죠. 왜냐하면 선거 민주주의가 작동됐다고 보기 때문에. 립셋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의 특징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체제에서는 일단 머더링 스루 하긴 할 겁니다. 머더링 스루 하긴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권력의 차원, 여기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권력 논쟁입니다. 최근 이쪽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2개나 나왔었어요. 일단 이익대표 책에서도 하나 나왔고 이쪽에서 나왔는데, 권력 논쟁입니다. 50년, 60년대 미국 사회는 자,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논쟁적인 순서대로 쭉 가봅시다. 일단 신마키아벨리즘이라 불리는 모스카, 파레토, 미헬스 등이 있어요. 자, 엘리트 순환론을 말했던 파레토, 그 다음에 엘리트 유형을 사자형과 여유형으로 분류했던 모스카, 독일 3인당을 연구하면서 과주제 철칙을 말했던 미헬스.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두 아저씨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고 히틀러의 집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집권을 지지했겠죠. 경제학에 나온 그 파레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헬스는 자,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이고 엘리트 지배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지만 요놈의 엘리트가 지배는 불가피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규범적 관점에서 제시한 이론인지 현실은 이렇더라 실증 모형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관점이 있었고, 조직화된 소수가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건 역사의 철칙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만약 권력이 변경됐다면 대중이 있고 엘리트가 있어요. 지배 엘리트와 피지배 엘리트가 있겠죠. 이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노론과 소론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야. 쉽게 말하면 양반이 지배하는 데서 변화된 건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고, 이걸 잘 보여주는 사회가 한 번도 이게 변경된 적이 없는 사회가 있죠.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지배층은 변경된 바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자, 밀스 아저씨는 미국사의 전역을 연구하면서 헌터 아저씨는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면서 명성접근법, 지휘접근법을 사용해서 분석합니다. 헌터 시험은 여기서 나왔죠. 이쪽에서. 헌터는 일단 명성접근법인데 미국 독립할 당시의 엘리트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되던 자, 1950년대, 60년대 엘리트 변경은 없더라. 밀스는 일단 지휘접근법인데 자, 미국 사회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들을 분석을 해요. 미국 전체 3%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이들은 서로 연합합니다. 그게 이제 군산복합체로 나타나죠. 그리고 자, 이들이 주요 결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결정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끌어내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밀스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차례삼각형 개념이 나옵니다. 단 행정에서 배웠던 하위정부모형으로 차례삼각형과 다르다. 하위정부모형은 자, 상임위원회하고 부처, 이 집단 간의 3자 연합이죠.
근데 자, 건설교통부하고 건설업체하고 건설교통부, 건교위, 건설업체 간의 3자 동맹인데 문체부하고 문광위하고 충무로 영화인들 간의 삼각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형태 삼각형들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배우 마쿠 세력. 밀스가 말한 차로 삼각형은 요거지. 전체에 다 더해도 이걸 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군산복합체. 근데 지금은 두 개가 있죠. 탑2. 탑3가 됐다가 탑2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군산복합체하고 유태계 집단이 추가됩니다. 알렉스라는 거대 기업 집단이 추가됐다가 조금 위축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구글과 코카콜라 등이 다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왔어요. 하도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래서 거대 기업들 반 이상이 빠져나오면서 알렉스 힘이 좀 약해졌는데 탑 1에서 2, 3로 갔다가 2 정도로 그 아래쪽에 탑 10에 들어가는 게 청포산협회, 전미축산협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광우병에 대한 규제가 안 나오죠. 총기 소유 규제 안 나오죠. 총기 소유는 간 보면 미국인들은 당연한 미국인들의 권리야. 수정헌법 2조에 들어갔죠. 따라서 개헌해야지 총기 소유 규제가 가능합니다. 해마다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 숫자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어요. 요즘에 한 달에 몇 건씩 나오죠. 그러니까 큰 사건만 보도되는 거예요. 큰 사건만 보도되는 거고 미국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 박람회 같은 거 돼요.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요. 요거 있죠. 사냥총 들고 그래서 뿌듯해하는 모습. 이건 자신들의 권리라고 봐요. 왜? 남북전쟁 경험이고 독립전쟁 경험이에요. 민병대를 통해서 나의 자유를 지켰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억압할 때 난 총을 통해 대항할 수 있어. 미사일과 총. 지금하고 그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하면 구성적 권력인 거고. 국회 등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2차원적 권력인 거고. 하나만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1차원, 2차원, 3차원적 권력은 동시에 여러 개가 작동될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엘고 부통령이 낙선됐던 이유가 총기 소유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낙선 운동을 벌였던 거죠. 정치하고는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오바마도 총기 소유 규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얘보다 힘이 센 집단으로 가야죠. 그래서 유태계 집단을 찾아갔죠. 여기서 이걸 막아줬죠. 그래서 오바마 당선됐을 때 중동이 평화국가니 했는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예상과 달리 갔죠. 그렇다면 이거 민주주의 맞아?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자, 일단 이 집단론이라고 하는데 벤틀리, 트루만 등은 일단 벤틀리라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이기는 곳에 집단이 있다. 라는 얘기고, 자, 파도 효과. 의사회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개인의 힘보다 조직한 힘이 강하니까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력 집단을 구성합니다. 대항하는 집단 약사회가 구성돼요. 한의사회가 만들어져요. 파도 하나 치면 그 다음 대항 집단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의료 분야뿐 아니라 보건 분야뿐 아니라 안경사회다, 변협이다, 농민회다, 노동자 조직이다 등등 사회 전체로 파급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갈등, 경쟁하는 집단들이 있는 거죠. 이때 이들 간의 힘의 균형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국가는 풍향계 혹은 중립자라면, 중립자로서 국가라면, 결국은 국가란 것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 갈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어레나 혹은 필드, 무대 혹은 장에 불과하다고 봐요. 의회라는 건 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 로비를 통해 경쟁이 이루어진 무대에 불과한 거고, 정책이란 관련 집단 간의 타협 조정된 결과로서 정책이 산출되는 거지.
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권력을 가질까요?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걸 가져다가 로버트 달은 Who govern,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논문에서 비판하면서 당신들 말처럼 수정합니다. 벤틀리는 엘리트 존재를 일단 부인했어요. 그런데 뉴헤이븐시 보니까 엘리트들이 존재하더라. 인정.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존재하더라. 인정. 미국의 정치제는 개방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개발 정책과 교육 정책과 그 다음에 후보자 선출 과정을 분석하면서 도시재개발 정책은 일단 의회와 집행부를 꽉 쥐고 있고 모든 재개발 정책은 지주들의 의사대로 나오더라. 재개발 정책에 대한 권력은 이들 집단에게 있는 거죠. 교육 정책은 학부모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따라서 교육 정책에 대한 권력은 학부모에 있더라. 이 말은 뭘까요? 권력은 분산돼 있더라. 엘리트가 모든 정책을 좌우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자, 관찰 가능한 권력 현상만을 보면서 교육 정책은 학부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던데 따라서 그 정책에 관한 권력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가? and. 자, 왜 이들은 그런 요구를 들을까라는 건데요. 자, 미국의 정치제는 개방돼 있어요. 이 개방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선거 시기에 조직화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가 결집되는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들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시장과 주지사가 다음번 선거 때 낙선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재선을 위해서는 높은 반응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치 엘리트들은 높은 반응성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 권력은 분산돼 있다. 폴리아키, 다원 권력론이고요. 그리고 대중은 직접 통치하진 않지만 대중 요구에 반응해서 정책이 산출된다면 민주주의에 근접해 가는 거죠. 일부 정책은 대중 요구에 반응하진 않지만 이게 확장됐을 때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1인 지배가 소수 지배로 다두정으로 권력이 분산되었고 따라서 미국 사회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결론 내렸어요. 20년간 논쟁인데요. 그랬더니 수정하면서 바흐라바라츠는 신통치 권력 엘리트론, 정책학 선택 한번 주의하세요. 고전적 엘리트론이라고 쓰는데 그랬으면 안 됩니다. 이쪽이 고전적 엘리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마키아벨리즘, 통치 권력 엘리트론, 신통치 권력 엘리트론, 다원 권력론, 혹은 다원 권력 엘리트론. 엘리트 존재하죠? 존재하죠? 다원 권력 엘리트론. 이쪽이 고전이에요. 정치학은 이쪽이 고전입니다. 정책은 이쪽이 고전이라고 봐요. 정책학은. 우리는 정치학 시험이니까 원래대로 가야죠. 비판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야기를 해요. 권력의 두 얼굴의 논문에서 non-decision, gatekeeper, 문지기, 비결정, 비결정 수단으로서 은폐지연 회의 협박, 체제 편견의 동원, 규칙 절차의 변경 같은 걸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죠.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걸 차단해버리죠. 예컨대 L카드가 문제됐을 때 5일 만에 공적 자금 투입되는데 외환카드 문제됐을 때 정부는 매각 결정하죠. 뭐라고 말할 건데? 정부는 이미 중립자가 아니라는 거죠. 깨졌다는 거죠. 그럼 정책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앞에 전제 조건 다 깨지면 결론이 깨지죠. 미국 사회는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달은 인정하면서 알았어. 린드블럼이나 달의 경우는 신다원주의, 신다원 권력 엘리트론. 알았어. 국가가 중립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게. 거대 기업의 편향된 정책을 판단하는 걸 인정할게.
하지만 다원주의로 만드는 거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해. 다원 사회가 생물종 다양성처럼 사회 속에 다양한 건 존재하면 또 그래야 한다는 그 생각은 버리진 않았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참여민주주의로 그 다음은 갑니다. 이게 행정의 신행정학이 여기서 나오죠. 행정의 신행정학이 여기서 나오고 정치학은 대의제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 모델이 나오는 이유가 돼요. 미국 정치학계에서. 자, 논쟁 흐름에 따라서 보시고 이걸 9페이지 그림에 넣어드렸으니까 자,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학 공부했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썰로 푸는 과목이라 생각하니까 기본 주제를 안 보고 가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변별력을 높이고 싶을 때 내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뒷부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11페이지. 11페이지. 갈등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 현실인데요. 셰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을 일단 박스 안에 넣어드렸고요. 민주주의란 다양한 얘기를 할 겁니다만 셰슈나이더가 봤던 대의제가 불가피하다고 본 건 일단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근데 자, 대의제에서 인민들은 절반만 자신의 주권 행사하더라 해서 절반의 인민주권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셰슈나이더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질문이에요. 특히 미국 사회는 다원주의로 제도화돼 버렸죠. 이 결과 이 집단 중심으로 제도화된 게 정치의 프라이버타이제이션, 사사화, 개인화, 권력을 사유화시키더라. 예전에 유치원 3법을 이야기했는데 3법 이야기할 때 자, 그 전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계열로 봅시다. 이름 바뀌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이 유치원 3법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너 참 대단하다. 너 다음번 선거 생각 안 해? 지역사회에서 유지와 연관돼 있어요. 너 당선 힘들 텐데? 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할 때 거대 기업만 생각하는데요. 이런 압력 집단, 이익 집단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학부모들을 동원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학부모가 다른 사건이었던가? 국민의힘당 의원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이 인간이 잘못돼서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합리적 경기인으로서 재선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좋게 좋게. 이게 이제 정치의 사사화의 한 단면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장 교수가 좋아하는 정당 중심의 경쟁의 제도화가 필요한 거야. 갈등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반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중반부는 갈등의 사사와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체제 편견의 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 동안 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이 내용을 꼭 안 빼고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제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헌팅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념을 미리 잡고 들어가자. 민주주의를 쉐버르스킨 갈등의 제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중심으로 혹은 조합주의도 갈등의 제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급 타입의 제도화, 갈등의 제도화다. 또 정당도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제도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헌팅턴은 제도화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일단 제도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있는데요. 행동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봤을 때 구제도로는 공식적 법률을 지칭해요. 공식적, 명시적 법률이 그리고 행동을 지적합니다.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있어요. 아이씨, 들어가야지. 무단횡단 못하고 들어가죠. 제도가 여러분 행동을 결정짓는다. 제도론입니다. 제도론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식적 법률을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노약자 우선석에 안 앉죠? 벌금 때문에 안 앉습니까? 그냥 앉지 않는 건가요? 개념이죠. 당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제도죠. 사회학적 제도지가 생각하는 건 내면화된 습관화된 관행, 그런 행동들 모두를 제도라 불러요. 인간의 행위 준거 규범이 되는 신제도주의가 부르는 제도는 행위 준거 규범이 되는 모든 것들, 명시적, 묵시적, 공식적, 비공식인 모든 것들, 정책 네트워크도 비공식 네트워크도 제도라 부릅니다. 양심신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인 제도는 뒤통수가 따가워요. 갑자기 창피해지는 것 같고 다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비공식 제재 때문에 안 앉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앉을 생각이 없는 거고 노약자 우선석 아니지만 뭐 할머니 탔다 임산부가 탔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서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서양인들은 앉아있죠 그냥. 요즘에는 이제 워낙 한국 여행 갈 때 앉지 말라고 여행 가이드북에 나오나 봐요. 10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나 봐.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제도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제도로 따르면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유형화된 상호작용 결과를 제도라고 부르죠. 일단 신제도론까지 보고 들어가자. 따라서 제도는 행위의 원인이자 행위 결과, 즉 독립변수이자 정속변수로 개념화된다라고 답안 쓰면 일단 정의 내릴 때 생뚱맞게 쓰지 않고 좀 풍부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잡아요. 인간행위 제약을 가하는 규칙, 규범, 절차 등을 말한다. 이때 제도란 이걸 지칭하며 독립변수자 정속변수로 개념화된다. 신제도주의에서는. 단 여기엔 주로 학문, 어느 학문에 기원했는지 따라 세 개 학파를 주로 본다. 정치학에서 나온 역사적 제도주의, 경제학 나온 합리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에서 나온 사회학적 제도주의. 사회학, 사회학적 제도주의, 그래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에서 나온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여기 교차로가 있어요. 자, A라는 차가 있고 B라는 차가 있습니다. 자, 길이 막힐 때 진입하지 맙시다 했는데 PD게임 상황을 가정한다면 서로 잘 지켜요. 88이 나오겠죠, 보수. N은 지켰어. N은 진입해버렸어. 빨간불 바뀌었는데 여기 딱 박혀있어. 파란불 못 가죠. 빵빵빵빵.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 다시 쓱 지나가죠. 또 뒤따라오죠. 꼬리 물기다. 끼어들기다. 지키는 놈만 서커가 되는 거죠. 배반의 유인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들 디펙트 하면 상호변절, 파르트 열의 선택으로 나오는 거죠. 홉스의 자연상태랑 비슷한 거고 이 문제가 2번 나왔죠. 홉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홉스하고 PD게임 상황. 그러면 이때 합리적 선택. 차라리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자. 국가는 인공물입니다. 대체 경찰 어디 있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 화이트 존을 옐로우 존 바꿔가지고 자 법규를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시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상호 협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제도라는 거야. 그리고 결과로서 이걸 지키게 되는 거지. 제도 효과. 그러면 사회학적 제도주는 문화 같은 거죠. 간주관적으로 구성된 이런 비를 들어드리는데 한 상상해보자. 1000년 전에 중동의 한 마을에서 옆집애랑 밥을 먹었는데 둘 다 맛있게 먹다가 트림이 끙 나왔어. 서로 눈이 맞추면서 상호주관성.
자, 개인의 코드인데요. 너도 나도 밥 맛있게 먹으면 트림이 나오는구나. 밥 먹고 트림하기 있기 없기 있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트림한 다음에 냄새가 역겹더라. 트림하기 없기. 서구는. 근데 중동에서는 나중에 밥 먹으면 트림해야만 하기로 제도화돼 버리죠. 이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죠. 근데 대접받았는데 트림 안 해요. 땡큐. 울그럭불그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땡큐라니까? 트림 해줘야만 해요. 그럼 씩 웃어요. 로 나온 게 제도다. 자, 우리 사역적 제도를 말한 건 뭐냐면 제도화 됐다는 말은 뭘까요? 당근이지라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들 생각하게 됐다는 거야. 즉 이걸로 수용되는 행위가 제도화라는 거야. 그게 신제도화론입니다. 행정학 조직론 가면 신제도론이 있어요. 그럼 방금 말했던 구제도주의는 규범적으로 접근했죠. 신제도화론은 인지를 강조하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제도가 채택되고 유지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행정학 복습.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신제도화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제도화를 쓸 때 제도화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했을 때 제도화됐다고 하는 거겠지. 제도화 과정이 있다. 획득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겠죠. 뭐 어딘가 적혀 있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가 필요해. 안 지울 거니까 쉬는 시간에 찰칵하시든지.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어요? 행정학 복습했고 거기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나 신제도론에서 일단 개념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선거 정치가 제도화됐다는 말은 자, 기억을 더듬읍시다. 선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여러 집단들이 존재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선호를, 표출된 선호를 집약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죠?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건 민주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중요한 건 주로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는 선거를 승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기서 문제가 돼요. 자, 불확실성의 제도화란 쉐버르스키한테 물어본다면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되고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변경되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해요. 그게 제도화된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 동네 유일한 게임이 됐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거지. 핵심은 절차의 제도화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될 수 있다고 주요 행위자들이 당연하지라고 생각됐을 때 선거 정치가 제도화된 거예요. 브라질에서 또 승복 안 했죠. 그래서 미국과 브라질에서 의회 난입이 있었죠. 지지자들이. 룰라 반대파들이 의회 난입했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 들고 의회에 진입했죠. 민주주의 기능 부전 상태,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 어떻게 본다면 존재하는 제도지만 이걸로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제도가 안 됐다거나 깨졌다거나 한 상황이지. 그러면 자, 정당 정치 제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의미로 설명한다면 헌팅턴 먼저 넣지 마시고 최현 교수가 정당의 제도를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헌팅턴 기준과 이 기준. 그러면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차해제에 여러분 선호를 투입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을 통해서는 이익이 대표되고 투입되고 집약되고 대표되는 거야 라고 주요 행위자들이 다들 오케이 했을 때 정당 간 경쟁이 제도화되는 거죠. 다른 수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제도화가 되지 못할 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나오죠.
정당이나 의회 정치가 아닌 거래 정치가 이걸 대체해버리죠. 비제도적 방식으로 갔을 때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제도는 안정성을 높여줘요.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요. 근데 비제도적 수단, 다른 수단의 정치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수능을 어렵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절차의 제도하다, 불확성의 제도하다, 선거 정치의 제도하다, 정당의 제도하라 했을 때 먼저 이걸 염두하면서 문제를 풀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헌팅턴 이야기를 봐야겠다. 사무엘 헌팅턴의 제도화 변수는 암기하셔야죠. 저는 이제 정치학에서 두 문자 딱 하나만 따드리는데 정 안 되면 적복 자항기든 뭐든 둘은 꼭 같이 붙여주세요. 복잡성과 응집성, 그 다음에 적응성과 자율성을 웬만하면 붙여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자율성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복잡성의 반대는 단순성이 되겠죠. 응집성의 반대는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상태를 말하겠죠. 적응성이 떨어진다? 경직성이 높을 때겠죠. 자율성 반대로 종속, 비자율성, 타율성이 나오겠죠. 반대되는 개념으로. 헌팅턴이 봤던 건 뭐냐면 일단 근대화 과정에서 동원이 있습니다. 모빌라이제이션, 신분 이동도 동원이고요. 도이치는 인지 동원을 주장해요. 신분 이동 같은 그런 동원보다는 인지 동원이 더 중요하다. 권리에 잠자는 자, 권리 주장이 없게 돼요. 권리 주장이 있게 되면서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발전할 수 있다고 봤던 게 도이치. 어쨌든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바뀌거나 신분이 바뀌거나 농촌의 도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주해 가거나 근대화 산업화가 된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우리가 단순 논리를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있는데 그걸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어. 짱나죠? 뒤집어 엎고 싶겠죠. 사회 불안정성이 커져요. 그러면 농업사에서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같은 게 크지 않았지만 신분 상승, 자, 신분제가 폐지되고 신분 상승 기회가 왔어요. 근데 기회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속에서 혹시 그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하면 열받죠.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 기본 아이디어. 답안 다 쓸 거 아니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보자.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12페이지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요. 사회 동원이 이루어집니다. 발전은 있는데 동원이 없다. 좌절감이 커져요. 자,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소득은 그대로야. 내 소득은 그대로야. 좌절감이 커지겠죠. 자, 이동 기회가 커지는 만큼 사회적 좌절 정도가 있지만 이동 기회가 많아지면 적어지면 좌절이 크면 클수록 정치 참여가 증가하겠죠. 문제는 이 정치 참여가 폭발로 갔을 때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정치 참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면 될수록 정치가 어떻게 돼? 자, 분모가 커지면 안정이야. 분자가 커지면 불안정이 나온다는 거야. 헌팅턴 참여를 별로 좋게 안 봤어요. 왜? 제3세계에서 정치 위기는 지나친 참여 폭발 때문이라고 봤거든.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 뛰쳐나갑니다. 예컨대 6.8혁명기에 서구사회 혼란기로 빠져들죠. 제3세계에서 쿠데타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 불안정, 쿠데타 펑 나오면서 체제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헌팅턴이 봤을 때 정치적 불안정은 지나친 참여 때문이다. 그럼 이 참여를 제도화시켜주면은 이게 불안정성이 낮아져요. 이게 설명이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20, 30대 남성은 사회적 좌절감을 크게 갖는 거죠. 그죠? 그러면 투표에 참여가 높아진다? 이것도 정치 참여 하나니까.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건 좌절감 때문이다라는 게 설명될 수 있겠죠? 설명 안 되는 게 1번입니다.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거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동원이 없어서인지 첫 번째가 막혔다면 두 번째로 안 가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는 역동적이죠. 동원이 무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본 사회 가시면 참 사회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단 말은 그 활기가 안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한 조용함은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라 활기가 없다. 30년간 잃어버린 30년간 일본 셀러리맨 월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 셀러리맨들의 소득은 낮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경차를 사는 거. 일본 애들이 원래 경차를 좋아했던 게 아니래요. 60년대, 70년대는 큰 차를 많이 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경차. 해외여행 생각 못하고 그래서 여권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 아예 여권을 안 갔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어쨌든 자, 일본은 첫 번째가 막혔기 때문에 두 번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일정 정도 설득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도와 순위, 정치 체제 안정을 가져오는 핵심 변수라고 일단 여기서 뽑아낸 거야. 자, 제도와 정도가 체제 안정을 결정짓는다. 이거 닷을 치면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분위기만 잡으시라는 거야. 자, 동원과 기회가 막혔을 때 좌절. 그게 참여로 가고, 참여가 폭발했을 때 불안정이 나오는데, 그거를 안정화시킨 게 바로 제도화다. 그 느낌만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화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전환되는 거고, 이 과정에 동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출발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제도화라는 거죠. 헌팅턴이 봤던 제도화는 뭘까? 기능주의 시각에서 나온 관점이에요. 구제도화론입니다. 구제도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제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몸에 맹장 왜 있죠? 꼬리는 왜 없죠? 생존에 도움이 안 되니까,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꼬리가 없는 거고, 맹장은 체제 유지에 도움되니까 꼬리가 있는 거예요. 기능주의 시각에서는 어떤 제도가 유지된다, 채택 유지된다, 체제 유지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순기능하면 제도가 보존되는 거고, 역기능하면 제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때 고등 생명체일수록 분화 통합의 구조, 그리고 모든 분화된 시스템은 위든 장이든 심장이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인풋 아웃풋 과정과 구조적 특징과 기능, AGIL 기능을 수행한다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어떤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생존에서는 분화와 통합의 정도가 높아야 돼요. 자, 위가 망가졌어요. 장이 있으니까 죽진 않아도 되죠? 사냥하다 한쪽 폐에 사슴뿔을 찍혔어. 근데 오른쪽 폐가 있으니까 죽진 않겠죠? 콩팥 하나 망가졌어요. 죽어야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 죽지 않아도 되겠죠? 간이 망가지면 죽어야 돼요. 근데 간은 가해 덩어리죠. 라이빙 시스템이 가해 장치를 갖고 있는 거는 적응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생존 능력이 높아지고 적응성이 커지는 거죠. 라는 맥락에서 분업가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단순한 체제보다 복잡성 높은 체제가 생존 능력이 높은 거지.
그리고 그만큼 적응성도 높아지고. 근데 얘네들이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둘을 파네비앙군 체제성이라 불렀고, 헌팅턴은 복잡성과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적응성은 어렵지 않겠고, 자율성, 환경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속될 수 있겠죠.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기준을 갈등의 제도에 적용한다? 막히죠.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헌팅턴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다면 갑자기 벙찌겠죠. 그땐 위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헌팅턴을 쓰지 말고 위로 가버리는 거죠. 자, 질문. 정당의 제도할 수 높다는 것은 이게 높은 정당입니다. 정당률이 강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내 민주화와 제도화는 트레이드오프 관계 있어요. 개념 보면 바로 나와요. 정당의 제도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당내 민주화를 반대합니다. 정재민 교수는 정당의 제도화를 주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당내 민주화를 강조합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 의미까지 같이 보셔야지 기울이 높고 이념적 정책이 높을수록 이 변수를 집어넣으면 돼. 정당의 제도화시 높은 거지. 한국의 정당은 제도화시 높을까요? 이념적 정체성이 좀 그렇지 않나요? 한 지붕 세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통제 수는 높은 편이죠. 그래서 높은 듯 낮은 듯. 외형상 이건 있죠. 그죠? 적응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낮다고 할 때 이게 떨어진다고 말해야 되겠네? 제가 볼 땐 높아요. 위기상에서 이름 바꾸잖아. 위기상에서 외부 인사 영입하잖아요. 그것도 적응성이에요. 근데 정치학교에서는 일단 낮다고 진단해야 되니까 떨어진다고 써야지. 교수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경우는, 여당의 경우는요, 보수당의 경우는 대통령 자율성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 정도로 좀 낮다고 해줄까? 근데 장훈 교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자율성을 갖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건 빼고 보겠다 하는 교수도 있어요. 헌팅턴 이야기 그대로 쓴다면 이렇다. 자, 웬만하면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하겠죠. 쓰려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남겨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한번 심심풀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 보기에서 일단 필요한 기본 개념 다 보느라고 무지 길어져 버렸네요. 쉬었다가 사상으로 이제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